타인을 공격하고 험담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해소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혼이 난 뒤에 네. 갑자기 폭식을 한다거나 가족이나 친구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악화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비하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잘못했으니까. 자기 비하도 방법 중에 하나인가요? 분노감과 수치심을 예로 들자면 사실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이 향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네. 수치는 나 스스로고. 그렇죠. 수치심은 나를 향하고 있고 분노감은 외부를 향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이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야 되는군요. 나에게 어떤 외모를 조롱하는 상사한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사실 그거는 잘못된 감정 해소 방식이라고 볼 수 그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망간 주차관리인,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 이 끔찍하고도 잔인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도대체 이유가 뭐였냐 하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돌아온 답변 뭐였을까요? 바로 무시당했다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너져 내린 삐뚤어진 자존감은 어떻게 이토록 극단적인 살인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존감 회복이 정말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과장창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의 과장창! 과장창!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의 레이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입니다. 네, 과장창에서 다뤄볼 키워드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고 바로 주세요 해갖고 왔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일단 무너진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일으킨다면 어디까지 일으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의 저자죠. 우리 지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존감을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학진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0대 주차 관리인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2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대체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였냐라고 도대체 왜 죽였냐 물어보면은 정말 끔찍하게도 나를 무시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답변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것 이게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불균형한 상태를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존감의 불균형이라는 건 뭐 누구든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걸 결국에는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 행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존감 불균형을 해결한 가장 최악의 어떤 해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상대방을 네. 죽여버림으로써 그치. 이게 해소가 됐나요? 그래서 되나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또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어떤 감정 해소를 위해서 나의 어떤 미래 모든 것까지 다 송두리째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자존감 불균형이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길래 나의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을 다 그냥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이런 행동을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건지 이 자존감 불균형이라는 게 그렇게나 우리에게 생존의 위협까지 주는 일인가요? 결국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보상에 내가 얼마만큼 몰입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는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배경, 시기대적인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차가워졌어요. 제가 스스로를. 그러면서 오늘 이 오프닝을 읽으면서 잘했다는 아니죠. 우리 시대 문화에 착오의 행동을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모욕당했을 때 당연히 같이 결투를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렇지. 것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두면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인류가 오히려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그래도 되고 그래야 했었던 세상이 때도 있었다는 있었다.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음.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있구나 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면은 교수님 같은 분은 더 이제 조금 촉각을 그치. 곤두세우시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또 주목해서 보는 부분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일단 그 현상이 벌어지면 그 원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원인이 이 범죄 행위를 촉발했는지 어떤 분노 행동을 촉발시켰는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원인일수록 거기에 좀 더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때 그럴 경우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자존감의 불균형을 유발했던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고 네. 실제 그걸 촉발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수적인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성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죠. 모두가.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봤을 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잘해 이게 한 끗 차이 같긴 한데 이런 무너진 자존감이 극단적인 살인으로 발현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원래 악한 사람이다, 폭력적인 사람이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제 말하자면 눈에 이렇게 확 돌아버렸다. 그러면서 사실 행동을 저지르고 사건을 일으키고 바로 후회하겠죠 그 사람은. 그다음에 이제 덮으려고 할 텐데 우리가 모르는 네. 어떤 기제들이 있나요 혹시? 사실 이 질문에 답변 드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라는 현상일 것 같아요. 과부하? 지난번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벼운 스트레스들은 쉽게 이제 항상성을 처리하죠. 회복하는데 적절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강도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항상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바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트램폴린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린아이들 뛰는 그런 거기에 이제 볼링공을 하나 얹어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링공을 얹게 되면 굉장히 가운데가 움푹 파이게 되죠. 근데 뭐 테니스공 같은 거 올려놓게 되면 바로 그냥 금방 튀겨내올 수 있는데 그쵸. 볼링공 올려놓게 되면 크게 파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작은 탁구공이나 테니스공을 넣게 되면 다 글로 빨려들어요. 맞아요. 네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알로스테시스 과부하가 발생해서 균형점이 크게 꺼져나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사소한 스트레스들도 계속 그쪽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내 직장 동료의 사소한 농담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 수도 있고 트리거가 거기에 될 수도 분노가 있고. 촉발될 수도 있고 이건 결국에는 이 거대한 공이 어떤 불균형을 깨뜨리는 알로스테시스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아, 수 있는 그럼 나의 마음속에 그 볼링공은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도 그게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 불린공 과부하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한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큰 스트레스가 주어지더라도 이걸 잘 튕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부터 작은 스트레스들이라도 이걸 쉽게 컨트롤을 튕겨내길 수 했다면. 있는 훈련들이 반복되어 오게 되면 나중에는 크기가 점점 큰 스트레스들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면역이네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핵심적인 게 저는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범죄는 너무 잘못된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훈련들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라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쾌락살인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네. 한편은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고민이 한 번씩 될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악한 행동이고 하면 안 되고 권장하면 안 되니까 제재를 가하도록 교육시키는 건 맞는데 정작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네, 배울 맞아요. 겁니다. 일단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자존감 불균형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조금 잘못된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방송 보셨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게 잘못된 방식을 택할 때가 있어요, 레제님도. 이런 험담과 공격도 잘못된 방법 중에 네. 하나겠죠? 사실 뭐 타인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이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부하 때문이에요. 네. 뭐가 그렇게 볼링공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게 알로스테시스의 기능이 좀 더 유연성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감정 해소 방식이 고착되고 이게 습관화된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존감의 불균형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부하에서 뭔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네. 타인을 공격하고 험담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네. 게 해소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혼이 난 뒤에 네. 갑자기 폭식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 습관이 고착되면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불균형 해소 방식들이 습관이 되게 되면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수도 그치, 있어요. 잘못하는 거지만 그 뇌는 살기 위해 하는 거 어쨌든 그렇죠. 눈앞에 시작은 짜증내고 그렇게 약자 공격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잘못되는 거다 싶으면서 저도 이제 살면서 알로스테시스의 과부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어렵냐, 그리고 이게 그게 중요한데 왜 배운 적이 없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균형을 찾는 방법, 과부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존감 불균형이라는 것이 생존 전략으로 인한 결과물로도 나온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지만 생존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상사가 별로야, 학급의 친구들이 별로야, 그러니까 날 네. 미워해,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이진 않아도. 그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바로 감정 인식이라는 거죠. 감정 인식. 내 감정 인식하기. 그렇죠. 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네. 그 감정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그 원인을 찾는 것부터 해야지 그 다음번에 해결 방법이 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치. 네. 엉뚱한데 화를 내지 않을 수 그렇죠. 있죠. 네. 나를 비하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한 저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네. 이걸 선택하는 과정도 감정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볼링공이 대체 왜 생겨났는지 네. 이 볼링공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때로는 나를 비하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도 방법 중에 하나인가요? 분노감과 수치심을 예로 들자면 사실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이 향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네. 수치는 나 스스로고. 그렇죠. 수치심은 나를 향하고 있고 분노감은 외부를 향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이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화를 낸다는 게 이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을 통해서 맞아요. 그럴 표현할 수 수 있죠.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굉장히 어떤 외모를 조롱하는 상사한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사실 그거는 잘못된 그렇죠. 감정 해소 방식이라고 볼 수 당신 있어요. 거울이나 봐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분노 표출이다.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부하 직원이 내 농담에 갑자기 발끈하고 왔을 때 내가 분노감을 표출한다면 감히 나한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잘못된 해소 방식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내가 분노 어떤 조절. 말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또 돌아보는 거기서 수치심이 오히려 더 적절한 어. 그런 감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진짜로 제가 버릇이 없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네.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나는 흔히 네. 하는 말로 네. 그럼 여기 이제 상처받지 말고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니까 하고 이게 털어버리는 것도 필요할까요? 아니면 감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경우에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 감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지.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없애요? 이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어떤 감정을 그렇죠. 느끼고 네. 있고 네. 어디서 기인한 건지를 이게 쉬운데 한 번도 이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누가 공격하면 그냥 발끈이나 했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자존감 네. 불균형을 이제 벗어난다라고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작동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뇌에서. 네. 그 전에 계속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항상성 유지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 환경을 좀 탐색을 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해결을 할 때는 또 반대 방식으로 역행을 그러네. 한다면서요? 네. 감정인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요. 우리 알로스테시스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을 탐색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돌아다보는 건 어떻게 보면 뇌가 설계된 방식을 좀 역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연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설계, 전략을 내가 그거를 억지로 거꾸로 역행하면서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 그치. 네. 힘든 너무 거군요.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정보에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 알로스테시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기능은 항상성을 더 잘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끊임없이 고안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자존감 불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자기 감정 인식을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음. 결국엔 알로스테시스를 더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네. 이 알로스테시스 지금 있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지만 그렇지. 이거를 제가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 제가 지금 지가 버튼을 돌아가는 눌러서 걸. 네. 내가 음. 컴퓨터 그 키보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가 지금 혼자 알아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위랑 똑같아요. 배고프지 말거라 한다고 그렇지. 안 배고프지 그렇죠.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맞아. 그만큼 여기 지금 전기 신호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그러면 자존감이라든지 불균형 상태라든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거 그치. 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뇌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네. 우리 신체에서 오는 신호는 내가 인식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치. 네. 근데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네. 감정을 뇌과학적으로는 사실 뇌와 신체 간의 소통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그 말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충돌했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뇌는 우리의 신체 상태를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계속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를 주게 되는데 네. 불편하게. 이 예측 오류가 바로 감정인 거예요. 감정. 예측하지 못한 칭찬에 기쁜 거. 그렇죠. 예측하지 예측 못한 배고픔에 짜증나는 거. 예. 발에 그냥 차가운 게 탁 닿았다. 그치. 네. 물질적으로. 그래서 불쾌해. 네. 그치. 찝찝해.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면 그거에 대비를 했겠죠. 근데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는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신체의 항상성이 깨졌음을 감지하는 뇌 반응. 그렇죠. 요게 이제 감정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면 그거를 역행해서 뭔가 문제를 고치려면 손쉬운 방법은 외부 비난인데 외부 탓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근본을 고치려면 나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성장했다면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워요 하고 이제 끝 하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네. 가능은 한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낀다는 건 결국엔 우리 뇌에 있는 예측 모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건 예측에 실패했다. 네. 긍정적인 건 뭐냐? 이제 더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네. 네. 내 이 예측 오류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더 좋은 예측 모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야, 이렇게는 갑자기 좋아지네.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하려면 결국에는 자기 내면을 좀 들여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뇌과학적인 기제에 대한 연구도 사실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 내면 네.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옛날 명상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일 초기에 이루어졌던 간단한 방법은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쉬게. 거. 여러 가지 뭐 외부 자극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몰두하는 과제를 하다가 네. 이게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뇌를 이제 촬영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주로 활성화되는 뇌가 어디인지 이제 그걸 봤더니 그때 나온 부위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밑내측 전전두피줄이 나왔어요. 쉬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업을 그렇죠. 하고 있나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알지 걔는 왜 못하고. 쉬라는데 왜 또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활성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지. 그러니까. 쉴 줄을 몰라. 맞아요. 그래서 그 부위의 이름을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네. 쉰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왜 우리가 그야말로 멍 때린다고 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왜 누구는 내가 게임하면서 이게 쉬는 거야. 뭐 영화 땀 보면서 흘리면서. 막 영화 보면서 이게 나는 쉬는 거야. 어떤 게 정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쉬는 건가요? 교수님은 아마
논문 읽는 게 쉬는 거야. 선생님 논문 읽고 계실 거야 아마. 그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이 문내측 전전두피질이 앞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나의 욕구를 주변 환경의 제약 내에서 최대한 잘 조화를 이루고 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때도 이제 활성화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과정은 이제 가만 보시게 되면 이건 자기 의식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늘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그렇죠. 거기에 날 끼워 맞추고 네. 타인의 기대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한 네.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때도 이 문내측 전전두피질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쓸 때도 활동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인식을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이제 잘 보여줬던 예가 뭐냐면 이 심박 변이도라는 게 있어요. 심장 박동수가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거든요. 네. 감정 어쩔 땐 때문에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음. 뭐 운동을 할 때도 있고 아, 네. 아니면 어떤 뭔가 놀라운 장면을 볼 때도 있고 심장 박동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 빨라졌다 느려졌다 막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변이도가 높고 어떤 사람들은 변이도가 낮아요. 네. 낮다라는 건 뭐냐면 비교적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심박 변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오. 조금 이게 상식하고 좀 다르죠. 변이도가 높은 사람이 감정 조절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심장과 뇌 간의 소통이 굉장히 긴밀한 거예요. 아, 그만큼 빨리 반응했고. 그렇죠. 오. 외부의 변화가 심장 변화에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레귤레이션으로 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감정 조절이라고 하면 누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반응하는 정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렇죠. 계속 외부 환경에서의 변화를 나의 어떤 신체 내부 상태를 조절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걸 피드백이 반영하는 거죠. 심박 변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나고 네.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더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흥미롭게도 잠깐 울고 이런 있어.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쉬는 동안에 활동을 많이 보이는 부위도 네. 문내측 전전두피질.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문내측 전전두피질은 약간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이게 외부 환경에 더 몰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부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건 두 가지 우리가 선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분인가요? 방법이 이제 자기 감정 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아. 내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음.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내측 전전두피질을 자기 의식이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쓸 수 있게끔 바깥쪽에서 지령을 내리는군요. 계속 외부 거를 막 찾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렇죠. 내 네. 상태를 한번 보자. 나를 돌아보자. 하고, 네. 한번 떨어져서 감정을 좀 더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내가 이걸 봐야겠다라고 흔히 말하는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고를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건 뇌의 어디가 해요? 흔히 말하는 그냥 대뇌잖아요. 대뇌 그렇죠. 중에서도 어디가 네. 이러면 안 돼. 내 과장창에서 들었어. 정신 차리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네. 그 부위도 문내측 전전두피질. 아, 이거 이 문내측 네.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문내측 전전두피질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고등 인지 능력하고 관련이 있군요. 단지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네. 뭔가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끔 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가네요. 그쵸, 그치? 그쵸. 딱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나 왜 이러니? 자기 감정 인식도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긴 근데 인지가 아닐 뿐인지 어떤 메타 이모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과 네. 한 번 들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흔히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잠깐 쿨다운하고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런 불균형을 내가 사유를 함으로써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조금 더 포커스를 돌려서 내가 나의 감정을 한번 인식해보자 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주신 건데 교수님께서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더 많은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내 내면을 집중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우리 뇌가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 막 화가 나. 남이 다 날 미워하는 거지. 왜 날 다 무시하는데 그 순간에 딱 내가 과장창에서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잠깐만.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사유를 하자. 그러면 이제 뇌가 말하자면 스위칭 보드가 작동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외부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네. 그 디폴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그 디폴트 모드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바뀌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뇌는 어떤 정보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보 처리의 대상이 뭐냐? 외부에 있는 정보냐? 아니면 내
내부에 있는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커싱을 자기감정인식인 바꿔주는. 근데 이게 원래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그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반복이 되게 되면 그 어떤 패턴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더 빨리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교수님 랩에서는 다들 이제 허허호호 웃으면서 되게 천국같이 서로 젓가락으로 먹여주고 이렇게 그 싸움이라는 건 없는 행복한 끊임없이 자존감 불균형 표현하고 해소하고 있겠죠. 들여다보는 감정인식을 네. 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자존감을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학진 교수님과 함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장 건강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을 만나면은 그 누구나 이런 걸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 자존감 불균형이 딱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맞아. 이 뇌과학자는 꿀팁이 따로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